새벽 4시 강원도 속초의 동명항 어시장, 밤의 마지막 흔적인 짙은 푸른색과 동쪽 하늘에서 번져오는 여명의 연보라색이 만나는 시간. 항구를 감싼 공기에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짭조름한 소금기, 그리고 곧 시작될 하루의 활기가 뒤섞여 있었다. 갈매기 몇 마리가 긴 울음소리로 아침을 열었다. 그 풍경 속 선인의 횟집이라는 낡은 간판에 불이 켜졌다. 가게의 주인은 최선이었다. 곧 쉰을 바라보는 억척스럽지만 어딘가 고요한 인상을 주는 여자. 그녀의 하루는 늘 이 시간, 이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고무장화를 신고 익숙하게 수조에 물을 갈았다. 그리고는 밤새 들여온 커다란 광어 한 마리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녀가 칼을 쥐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회칼은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닌 마치 그녀 몸의 일부처럼 움직였다. 슥슥 칼날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생선뼈와 살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분리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수십 년간 연마한 장인의 몸짓. 하지만 그 정확성은 단순히 오래 장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움직임이 생존과 직결되었던 과거의 기억이 새겨진 본능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엄마, 일어났어. 가게 안쪽 작은 쪽방에서 교복을 입은 딸 유나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17살, 한창 예민하고 반항심이 많을 나이였지만 유나는 엄마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얼른 세수하고 와. 아침 먹게. 선희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유나를 가장 사랑했고 유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두 모녀는 작은 상을 펴고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갓 지은 밥과 어젯밤 남은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 평범하지만 따뜻한 한 식사였다.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랑 영화 보고 와도 돼. 유나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돈이 어디 있어서? 선희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내 용돈 모은 걸로 볼 거야. 응. 선희는 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지 마라. 그 한마디에 유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선희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작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째로 지워버렸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할 때였다. 유나가 가게 뒤편을 보며 말했다. 엄마, 아기 고양이들이 배고픈가 봐. 가게 뒷골목에는 얼마 전부터 길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4마리를 낳고 자리를 잡았다. 선희는 인상을 찌푸렸다. 냅둬. 우리가 쟤네들까지 먹여 살릴 형편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전 손질하고 남은 생선 살코기 몇 점을 따로 챙겼다. 그리고는 작은 화로에 올려 고양이들이 달나지 않도록 살짝 구웠다. 그녀는 구운 생선을 낡은 접시에 담아 이것만이다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고양이들이 있는 곳에 놓아주었다. 어미 고양이가 다가와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생선을 먹기 시작했다. 새끼들도 어미 뒤에 모여들어 낑낑거리며 생선을 핥았다. 선희는 그 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다. 선희는 쉴 새 없이 회를 뜨고 굴비를 구웠다. 그녀의 가게는 크지는 않았지만 손맛이 좋기로 소문나 단골이 많았다. 그녀가 석쇠 위에서 굴비를 뒤집던 순간이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시뻘겋게 달아오른 숫덩이 하나가 그녀의 팔뚝 위로 튀어 올랐다. as 옆에서 서빙을 하던 유나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정작 숫덩이가 떨어진 선희는 그저 미간을 아주 살짝 찌푸렸을 뿐 어떤 고통스러운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집게로 아무렇지도 않게 팔 위에 숯을 떼어내고 다시 굴비를 뒤집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엄마, 괜찮아. 어서 찬물에. 괜찮다. 일하네. 선희는 유나의 말을 잘랐다. 유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유독 아픔을 잘 참았다.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어도 칼에 손을 베어도 그녀는 늘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모든 정리를 마친 뒤 선희는 주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팔을 들여다보았다. 숯이 떨어졌던 자리는 빨갛게 부어오르며 작은 물집이 잡혀 있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약상자에서 연고를 꺼내 상처에 발랐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그 상처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흉터에 머물렀다. 길고 희미하게 바랜 하얀색의 흉터. 주방에서 흔히 생기는 화상이나 칼자국과는 모양이 달랐다. 그것은 마치 아주 먼 옛날 뜨거운 쇠붙이가 그녀의 살을 스치고 지나가며 남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의 흔적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부드럽게 쓸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득하게 변했다. 고요한 동해 바다의 파도 소리 너머로 화약 냄새와 총성 그리고 전우들의 함성이 아득하게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는 흉터 위에 반창고를 붙여 과거의 기억과 함께 단단히 봉인해버렸다. 최선희 상사는 죽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횟집 주인 최선희와 그녀의 딸 유나뿐이다. 그녀는 그렇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묻어둔 과거가 곧 그녀의 평화로운 현재를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는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단 하나, 딸 유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간 선인의 횟집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속초 어시장 주변에 재개발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거대한 건설사가 시장 전체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호텔 리조트를 짓는다는 이야기였다. 상인들은 술렁였지만 대부분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애써 불안감을 외면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주말 오후 가게가 손님들로 한창 붐빌 때였다. 육중한 외제차 여러 대가 좁은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선인의 횟집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보기에도 험악한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내렸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오듯 거침없이 가게 안으로 쳐들어왔다. 가게 안에 시끄럽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불청객들에게로 향했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비열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용두파의 행동대장 마상철이었다. 여기가 사장이야. 마상철이 턱짓으로 주방에 있는 최선희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가 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선희는 칼을 내려놓고 앞침에 손을 닦으며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긴 좋은 소식 갖고 왔지. 아줌마. 마상철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이 일대 전부 우리 태영건설에서 사들여서 멋진 리조트로 개발할 거거든. 아줌마 가게가 위치가 딱 좋아서 말이야. 특별히 우리가 사주려고 왔지. 여기 도장만 찍어 헐값이지만 나중에 강제로 쫓겨나는 것보단 낫잖아. 서류에 적힌 금액은 터무니없었다. 수십 년간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군 가게의 가치를 모욕하는 수준이었다. 선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안 팝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마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지금 네 처지를 몰라. 손님들 계시니 어서 나가주시죠. 아, 인연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마상철이 고함을 치자 그의 부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님들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접시들을 바닥에 내던졌다. 와장창 쨍그랑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가게 밖으로 도망쳤다. 여마, 가게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며 겁에 질려있던 유나가 엄마에게 달려왔다. 바로 그 순간 마상철의 부하 하나가 유나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딜 가? 학생 아가씨는 우리랑 좀 놀아야겠다. 놈이 희죽거리며 유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순간 최선희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눈에 깽판을 치는 조폭들도 깨진 그릇 조각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한 딸 유나의 얼굴과 그런 딸의 팔을 움켜쥔 더러운 손만이 보였다. 그녀의 안에서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뒤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굶주린 아모랑이가 마침내 포효하며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 직전의 흥분, 적을 눈앞에 둔 전사의 그것이었다. 그녀의 눈이 본능적으로 주방을 훑었다. 펄펄 끓는 주전자, 날카로운 회칼, 단단한 의자,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 눈앞의 적들을 30초 안에 제압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붙잡았다. 딸 유나가 보고 있었다. 자신의 딸 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 아이에겐 손대지 마. 선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유나를 잡고 있던 놈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에 힘을 풀었다. 마상철은 그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애써 무시하며 비웃었다. 오호, 아줌마 눈빛 좀 보게 좋아. 오늘은 이쯤에서 봐주지. 그는 선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모욕을 주었다. 일주일 주지. 그때까지 이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다음번엔 내 예쁜 딸년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알겠어. 그 말을 남기고 마상철과 그의 무리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가게를 나갔다. 선희는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달려가 떨고 있는 유나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유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다. 오태식 경사였다. 그는 난장판이 된 가게를 한번 쓱 둘러보고는 귀찮다는 듯이 하품을 하며 수첩을 꺼냈다. 가게 주인이시죠? 가해자들 인상착의는 기억하십니까? 네, 하지만 목격자는요? 손님들 중에 증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까 도망쳤던 손님들 중 누구도
용두파를 상대로 증언해 줄 리가 없었다. 오 경사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물증도 증인도 없으면 저희도 수사하기 힘듭니다. 일단 저쪽은 단순한 사업 분쟁이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제 조언은 당분간 저들을 자극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오 경사가 돌아간 후 선희는 부서진 가게의 잔해 속에서 딸을 부축했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너무 무서워. 선희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 그렇다면 더 강한 주먹으로 맞서는 수밖에. 그녀는 딸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마라. 내 딸,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세상의 문은 이제 그녀의 등 뒤에서 영원히 닫혀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선인의 횟집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최선희는 딸 유나를 안전을 위해 잠시 친구의 집에 보내고 홀로 남아 부서진 가게를 정리했다. 그녀는 빗자루로 깨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고 엎어진 테이블을 바로 세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슬픔이나 분노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상의 일부를 처리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고요함 속에는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주방의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바닥의 더러운 자국들을 닦아내기 위해서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전자 소리가 적막한 가게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가게의 뒷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다. 술 냄새를 풍기는 두 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낮에 행패를 부렸던 마상철의 부하들 중 두 명이었다. 그들은 마상철에게 깨진 뒤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여주인을 좀 더 확실하게 겁주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아줌마, 아직 안 자고 있었네. 한 놈이 비열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섰다. 선희는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아직 멀 일이 남았으나. 그럼 우리 형님이 아줌마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좀 설득을 해드리려고 왔지. 다른 한 놈이 선희의 뒤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아줌마를 붙잡아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선희의 몸이 반응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그녀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몸을 휙 돌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든 아줌마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김이 펄펄 끓는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주전자를 휘두르지 않았다. 단지 자신을 잡으려던 놈의 손을 막는 방패처럼 들어 올렸을 뿐이다. 놈의 손이 뜨거운 주전자 표면에 닿았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이 미친년이. 다른 한 놈이 욕설을 내뱉으며 선희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선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선희에게 닿기도 전에 선희는 몸을 숙이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물을 닦던 물에 젖어 묵직한 걸레, 자루 끝으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찔렀다.
기억. 남자는 숨이 막히는 고통에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손에 화상을 입은 놈이 고통과 분노의 이성을 잃고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선희의 옷을 움켜쥐고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선희는 그의 힘에 밀려나는 척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촤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낡은 작업복 소매가 찢겨져 나갔다. 그리고 드러났다. 그녀의 단단한 어깨 아래 팔뚝 위쪽에 새겨진 낡고 빛바랜 문신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흰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 7077이라는 숫자,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의 상징이었다. 두 명의 조폭은 그 문신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동네 건달들이 새기는 용이나 인고 문신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표식이라는 것을,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상대하던 사람이 평범한 횟집 아줌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떠올랐다. 바로 그 시각, 오태식 경사는 찝찝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순찰차를 몰아 다시 동명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의 경찰로서의 직감이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가 선인의 횟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게 안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차의 시동을 끄고 조심스럽게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보았다. 두 명의 남자가 허둥지둥 가게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쫓아 문을 닫으려는 최선희의 모습을 순찰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순간 그녀의 찢어진 소매 아래 드러난 팔뚝을 잠시 비췄다. 오 경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저 아줌마의 팔에서 본 것이 뭐지? 호랑이 군대 마크 같은 것이었나 잘못 본 것일까? 두 명의 조폭이 황급히 도망치고 선희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오 경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굳게 닫힌 횟집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히스테리컬하고 연약해 보였던 횟집 주인, 그리고 방금 전 두 명의 건장한 남자를 혼자서 쫓아낸 여자, 그리고 그녀의 팔에 있던 기묘한 문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한편 도망친 두 놈은 곧장 마상철에게 달려갔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아줌마 보통이 아닙니다. 마상철은 술에 취해 있던 부하들의 허둥대는 모습에 짜증을 냈다. 뭐야, 이 새끼들아, 겨우 아줌마 하나 처리 못하고 와서 징징거려.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그 아줌마 팔에 이상한 호랑이 문신이 있습니다. 꼭 군대 마크 같은 문신. 마상철은 코웃음을 쳤다. 요즘 세상에 문신 없는 년이 어디 있다고. 그깟 문신에 쫄아서 도망쳐와. 그의 눈에 부하들의 보고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자신의 부하들이, 그것도 두 명이나 여자 하나에게 당하고 도망쳐 왔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전부 집합시켜. 마상철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내일 밤 시장으로 간다. 그 호랑이 문신을 한 아줌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는 분노에 차서 여자의 저항을 그저 용납할 수 없는 반항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조용히 새끼를 키우던 암호랑이의 굴을
스스로의 발로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는 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최선희는 아침 일찍 딸 유나를 강릉에 사는 친척 집으로 보냈다. 엄마 친구가 편찮으셔서 며칠 좀 다녀와야겠다. 그녀는 딸에게 그렇게 둘러댔지만 유나는 엄마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비장함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엄마를 한번 꽉 안아주고는 버스에 올랐다. 딸이 떠난 것을 확인한 선희는 가게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날 하루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선인의 횟집 주변의 공기가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해가 저물고 시장의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희에게 말했다. 선희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지 그래. 낌새가 안 좋아. 선희는 그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모두가 떠나고 거대한 어시장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선희는 가게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가게 안의 모든 조명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시장 중앙 가장 넓은 공터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무기 대신 가게를 닦던 젖은 행주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전쟁터에서 적들을. 한편 오태식 경사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젯밤 보았던 최선희의 팔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 그리고 2명의 건장한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하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비번님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를 몰아 동명항으로 향했다. 뭔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가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보았다.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에서 10여 명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남자들이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를 들고 내리는 것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시장 안쪽으로 향했다. 젠장. 오 경사는 급히 무정의로 지원을 요청했다. 동명항 어시장 조직폭력배 수십 명 집결, 신속 지원 바란다 반복한다. 신속 지원. 하지만 무정의 너머에서는 절망적인 목소리만이 돌아왔다. 현재 모든 인력, 시내 집회 현장에 투입. 가장 빠른 지원 가능 시간 20분 후. 20분. 그 시간이면 사람 하나가 뼈도 못 추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오 경사는 갈등했다. 혼자서 저들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차에 시동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시장 중앙광장. 달빛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기묘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10여 명이 넘는 험악한 조폭들이 작은 체구의 여자 한 명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상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줌마, 용기가 가상하네. 내 부름에 도망도 안 가고 직접 마중을 다 나와 마상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가게와 내 딸에게서 손 떼.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마상철과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하, 이 아줌마가 아직도 자기가 무슨 처진지 모르는구나. 없던 걸로 해줘. 네가 뭔데. 마상철은 웃음기를 거두고 살기 가득한 눈으로 선희를 노려보았다. 어제 내가 말했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순순히 가게를 넘기던가 아니면 여기서 돼지던가. 선택은 네가 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예쁜 딸녀는 어디다 숨겼나. 걱정 마. 너부터 처리하고 내 가게랑 같이 그년도 활활 태워줄 테니까. 그 말이 선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온화한 횟집 아줌마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는 특수부대원의 차갑고 비정한 눈빛만이 남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젖은 행주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전투를 준비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어깨는 넓어졌고 두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견고해졌다. 그녀의 몸 전체에서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기세에 조폭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춤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포위한 것이 양이 아니라 우리에 갇혔다 풀려난 굶주린 호랑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오태식 경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는 상식을 초월한 무언가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상철은 부하들의 동요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뭐해? 저 미친년을 당장 잡아 족쳐. 그의 명령에 조폭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최선희는 눈을 감았다. 수십 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진에 침투하던 기억,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전장, 그리고 자신을 믿고 등을 맡겼던 전우들의 얼굴.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횟집 아줌마 최선희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의 암호랑이가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상철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 3명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최선희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여자를 상대로 한 폭력에서 오는 비뚤어진 쾌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선희는 그들을 마주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몸을 돌려 옆에 있던 거대한 화로 수조를 향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온 힘을 실어 수조의 가장 약한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고항 강화 유리가 굉음을 내며 박살났다. 수백 리터의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광장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살아있는 생선들이 바닥에서 펄떡이며 아수라장을 더했다. 미친년이! 달려들던 놈들은 갑작스러운 물난리에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그들의 비싼 가죽 구두는 물에 젖어 미끄러웠고 균형을 잡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고무장화를 신고 있던 선희에게 이 물바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홈그라운드였다. 그녀는 미끄러운 바닥을 스케이트 타듯 미끄러지며 적들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한 놈이 방망이를 휘두르자 그녀는 몸을 숙여 피하는 동시에 바닥의 물을 발로 걷어차 상대의 얼굴에 뿌렸다. 남자가 시야를 잃고 당황하는 그 찰나 선희의 손에 들려있던 생선 비늘을 벗길 때 쓰는 날카로운 도구가 그의 손목 힘줄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방망이를 떨어뜨렸다. 선희는 그 방망이를 발로 차 다른 놈의 발목을 가격했고 그가 넘어지는 순간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쳤다. 퍽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 모든 광경을 시장 입구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오태식 경사는 숨을 삼켰다. 저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훈련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주변의 모든 지형지물을 무기처럼 활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망설임도
낭비도 없었다. 흩어져서 포위에 전연을 둘러싸 마상철이 상황이 불리해짐을 깨닫고 소리쳤다. 조직원들이 엉거주춤 대형을 갖추려 하자 선희는 옆에 있던 생선 좌판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던 거대한 그물을 떼어내 그들을 향해 던져버렸다. 질기고 튼튼한 어망이 그들의 머리 위를 덮쳤다.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사이 선희는 좌판에서 뛰어내려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녀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손날과 손가락, 팔꿈치를 이용해 상대의 관절, 급소 신경촉만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툭, 툭, 퍽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건장한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칼에 베이는 것처럼 영문도 모른 채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갔다. 그들에게 최선희는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과 물보라 속에서 나타나 자신들을 사냥하는 정체불명의 재앙이었다. 마침내 광장에는 마상철과 그의 부하두어 명만이 서 있었다. 마상철은 공포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 괴물 같은 년. 그는 이성을 잃고 품 안에서 칼을 꺼내 선희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바로 그때 선희의 발이 바닥에 흥건한 생선 내장에 미끄러졌다. 아차,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려 했다. 그 순간을 경사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끝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선희는 넘어지는 그 순간의 가속도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등을 바닥에 대고 그대로 구르며 마상철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발목을 낚아채 강하게 잡아당겼다. 마상철은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선희는 땅을 짚고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공중에서 그 칼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마상철의 등 뒤에 서서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댔다. 움직이면 내 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다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했다. 남아있던 부하들은 그 광경에 얼어붙어 더 이상 덤벼들 엄두도 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 명의 여자가 맨손으로 10여 명이 넘는 무장한 조폭들을 완벽하게 제압한 것이다. 오태식 경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감탄사만이 흘러나왔다. 세상에, 그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저 여자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법이자 심판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사가 요청했던 지원 병력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경찰차 여러 대가 광장을 둘러쌌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쓰러진 조폭들과 그들의 두목을 인질처럼 잡고 있는 한 여자.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칼 버려 손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꿇어. 젊은 경찰 하나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선희는 마상철의 목에 칼을 댄 채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기로 가득했다. 오태식 경사는 갈등했다. 매뉴얼대로라면 저 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이, 그의 심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총을 총집에 넣었다. 그리고는 동료 경찰들과 최선희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모두 총 내려. 그가 소리쳤다. 이분은 범인이 아니야.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증인이다. 모두 총 내려. 이분은 범인이 아니야.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증인이다. 오태식 경사의 외침에 뒤늦게 들이닥친 경찰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배가 총까지 내리며 범인으로 보이는 여자를 보호하는 이 기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오 경사는 그들의 혼란을 무시하고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전으로 구급차를 부르는 동시에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여기 쓰러져 있는 놈들, 전부 특수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에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연행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귀찮은 분쟁으로 여기는 경관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목격하고 정의를 집행하기로 결심한 진짜 경찰이었다. 최선희는 마상철의 목에 겨누었던 칼을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지친 얼굴의 평범한 횟집 아줌마로 돌아왔다. 경찰서로 연행된 용두파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제압한 것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오태식 경사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태영건설과의 유착관계, 재개발을 위한 협박과 폭행 등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속초 횟집 여주인, 조폭 10여 명 맨손으로 제압.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처음에는 황당한 가십으로 치부하던 대중들은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 속에서 작은 체구의 여자가 무장한 남자들을 무술 영화처럼 쓰러뜨리는 장면은 전 국민적인 화제가 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은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을 수 없었다. 수사는 태영건설과 그 배후의 정치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부패한 기업과 정치인의 검은 유착관계가 백일에 드러났고 마상철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태영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희망을 잃었던 속초 어시장의 상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며칠 후 오태식 경사는 정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선인의 횟집을 찾아왔다. 가게는 이웃 상인들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복구되어 있었고 최선희는 묵묵히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 경사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사모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켜드려야 할 시민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자 시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사모님께 한 수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선희는 그의 격려를 받으며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는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말했다. 고개 드세요. 오 경사님, 경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세상이 살만한 겁니다. 그녀의 담담한 위로에 오 경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최선희의 이야기는 속초의 전설이 되었다. 방송국과 영화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며 거액의 돈을 들고 찾아왔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속초시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 시의 감사패와 함께 포상금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선희는 포상금 역시 사양했다. 시장님, 정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으시다면 저 대신 우리 시장 상인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녀는 말했다. 이 시장에 CCTV를 더 설치해 주시고 우리처럼 힘없는 상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이타적인 소원에 시장과 수행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친척집에서 돌아온 윤아가 가게에 일을 도왔다. 가게는 엄마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다. 윤아는 더 이상 손님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엄마가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두 모녀는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윤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엄마, 왜?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대단했는데. 윤아의 눈에는 궁금증과 함께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자신을 지켜준 엄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압도적인 강인함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선희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활에 남아있는 숯불 위에 굴비 한 마리를 더 올렸다. 굴비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다. 그녀는 딸의 눈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작전은 널 키우는 거였으니까. 그 한마디에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엄마의 깊고도 지독한 사랑을 깨달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등을 꼭 껴안았다. 선희는 그런 딸의 등을 자신의 팔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는 듯 따뜻하고 힘있게 감싸 안았다. 1년 후 속초 동명항 어시장. 시장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최선희의 요청대로 시청의 지원을 받아 시장 곳곳에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었고 상인들을 위한 작은 무료 법률 지원 사무소도 문을 열었다.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활기찬 공간이 되었다. 선인의 횟집은 이제 속초의 명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신선한 회 맛뿐만 아니라 속초의 아모랑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여주인을 직접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최선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시장 상인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명실상부한 시장의 리더이자 수호신이 되었다. 그녀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그녀는 시장의 여자들을 위한 무료 호신술 교실을 열었다.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다고 겁먹지 마세요.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약한 곳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녀는 시장의 아주머니들과 젊은 아가씨들에게 실용적인 방어 기술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르쳤다. 한때는 적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그녀의 기술이 이제는 약한 이웃들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날도 호신술 수업이 끝난 뒤 한 젊은 상인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이제 밤길도 무섭지 않아요. 선희는 그저 어깨를 툭 쳐주며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가게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위로 특진한 오태식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삶에 찌든 경관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자부심과 열정이 다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비번인 날이면 종종 이곳에 들러 선희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곤 했다. 이제는 제가 없어도 이 시장은 아주 안전하겠습니다. 사모님, 오경희가 웃으며 말했다. 오경희님 같은 분이 계시니
속초 전체가 안전하겠지요. 선희가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었다. 법을 넘어선 전사와 법의 가치를 되찾은 경찰.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가게에는 두 모녀만이 남았다. 유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씩씩하고 밝은 숙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가게 뒤편에 작은 부둣가에 걸터 앉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동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엄마. 응,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유나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선희는 그런 딸의 어깨를 자신의 팔로 부드럽게 감쌌다. 찢어졌던 소매는 이미 오래전에 꿰맸지만 그 아래의 호랑이 문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선희는 그 문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지울 수 없는 과거이자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그녀는 딸을 감싸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적인 암호랑이 최선희 상사. 그녀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한 작전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했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은 바로 자신의 딸 한유나를 무사히 키워내는 것이었다는 것을 암호랑이는 이제 평화로웠다. 새끼는 안전했고 그녀의 영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따뜻했다. 두 모녀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댄 채 아름답게 저물어가는 동해의 저녁 노을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